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현영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라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신진영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신진영입니다. 벌써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사실 꽤 됐는데 저희가 행사를 이때 시작하다 보니까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도 두루 평안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그런 청룡의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 한 해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좀 진정시키고 고금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 잠재 경제 성장률인 1.4% 수준에 그칠 밑도는 그런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도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작년 가을에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장기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모두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국내 부동산 PF 부실은 건설 부문의 신용도 악화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인 가계부채 이슈는 리스크 경감 방안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2024년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역시 높은 매우 도전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연구원은 매년 초 이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거시경제와 자본시장에 당면한 주요 환경 요인을 점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미친 영향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백인석 거시금융실장님께서 2024년 거시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거시금융실에서 준비한 24년 한국과 미국의 거시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이 좀 복잡한 분석이 많아서 오늘은 흐름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다음 주에 별도의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전망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24년 경제를 생각하는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글로벌 경제는 고물가가 상당폭 완화됨에 따라 통화기축이 마무리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탈세계화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4년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경기 순환 요인이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리는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올해 경제와 통화정책 전환의 어떤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그 전개 양상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스킵하겠습니다. 바로 미국 거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초에 있었던 전미 경제학회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만 최근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강한 긴축에도 실물 경제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용 여건의 악화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미국의 실물 경제의 기준금리에 대한 민감도 둔화가 경제의 일정 부분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올해에도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4년 미국 경제는 23년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 그리고 일부 금리 민감 부분에 대한 통화정책의 정책 시차 등을 감안했을 때 성장률이 1.6% 정도로 원만하게 둔화되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GDP 갭이 점차 축소되어서 잠재 성장, 즉 균형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물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화,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재화 인플레이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을 했고, 에너지 가격도 미국 셰일 원유 증산 등에 따라서 작년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 품목, 그중에서도 주택 부문 물가의 경우에도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임대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함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점차 안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실업자당 빈 일자일이 일로 수렴하며 노동수급이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 문제가 되는 임금 상승률도 올 하반기에는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에 부합하는 3% 중후반 수준에 수렴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24년 미국 물가 상승률은 2.3% 정도로 연준의 목표 수준에 근접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성장과 물가 경로를 테일러 준칙에 대입해서 추정해 보면 올해 미국 기준금리는 100bp 4번 정도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통화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과 미국 공이 금리 인하를 왜 하는가 하는 금리 인하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는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 측면이라기보다는 성장세가 균형 잠재 수준으로 수렴하고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함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가 균형 수준에 수렴함에 따라서 기준금리 또한 경기와 물가의 중립적인 수준, 즉 균형 수준, 즉 균형금리 정도로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한국도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은 경제모형에서 도출된 균형금리인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저희가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1분기부터 인하 여력이 충분하고 시장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지표 의존적인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을 보면 다소 좀 뒤로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준금리 인하가 3월에 시작되느냐 6월에 시작되느냐 하는 미세적인 부분은 큰 틀에서 이렇게 너무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입니다. 먼저 동향입니다. 23년 국내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민간 소비도 굉장히 저조했었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장세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고금리와 함께 고물가 또한 영향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 가운데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품목들은 최근에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 소비가 감소한 품목들인데 대부분이죠.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소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의 경우에는 작년에 23년에 석유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고,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석유 가격이 22년에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정도 올리는 역할을 했던 반면에 23년에는 0.5%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기류와 달리 일부 상품 품목들은 공급 충격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함에 따라서 물가 안정을 기약했습니다. 국내 성장률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1.9%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성장세 회복은 IT 부분이 주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IT 산업의 투자는 업황, 즉 생산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관찰되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IT 업황 호조가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IT 부분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수치일 또한 확대될 걸로 생각됩니다. 23년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부진했던 민간 소비 또한 하반기에 물가와 금리 압력이 점차로 완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건설 부분의 경우에는 24년에도 부진한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체 성장세를 기약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국내 경제는 상반기에 2%, 하반기에 1.7% 성장하겠으며 이에 따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DP 갭도 4분기에는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2.7% 상승해서 23년 3.6%보다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3% 정도 수준을 보이겠으나 하반기에는 둔화폭이 확대되면서 2.3%까지 낮아져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에 근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주요 기관의 전망처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국내 상품 가격에 점차 반영되면서 물가 둔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관리하는 관리 품목의 물가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물가 하락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더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24년에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 물가가 2% 초반까지 하락하는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2번 정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대체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미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3가지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저금리 회귀 가능성을 평가해보고 체감 경기와 밀접 연관된 민간 소비 부분 그리고 24년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PF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금리 회귀 가능성 평가입니다. 최근에 한미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금리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2010년대와 같은 저금리로 급격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복잡하고 좀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주제인 만큼 단계별로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채금리의 결정 요인을 통화정책 요인과 기간 프리미엄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 관점에서 과거 저금리로 회귀가 가능하겠는가를 한번 보자는 건데요. 통화정책 요인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금리에 당연히 반영되는 부분일 것이고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결정되고 또한 국채 수급도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통화정책 요인을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근본 인상기의 종착 기준금리 그러니까 최종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변함에 따라서 금리 인하 경로의 전체 틀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경제 전망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금년에 경기 침체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기준금리를 균형금리보다 낮게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즉 이번에 최종 기준금리는 한미 모두 균형금리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균형금리를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금리라는 게 이게 관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 모형을 통해서 노출하거나 시장이 평가하는 추정치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경제 모형에서 저희가 추정한 한미의 균형 기준금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대에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공이 팬데믹 이후에 상승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현상이 경제 구조 변화를 반영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시장이 판단하는 균형금리인데요. 앞에서 보신 경제 모양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상승 전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모형과 시장이 평가하는 균형금리가 2010년대보다 모두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2010년대 저금리 때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2010년대 저금리를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좀 저희가 그 시장에서 프라이싱 되고 있는 걸 인하 경로를 보면 국제시장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돼서 26년 말에 한미 각각 균형금리 수준에 수렴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대체로 합리적인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좀 최근 이슈와 관련돼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게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저희가 모형에서 산출한 것이고 녹색 점으로 되는 게 연준이 예상하는 경로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시장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앞서간다는 논의가 많은데 물론 이제 그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통화 정책 관련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 금리 인하의 전체 틀을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절대로 연준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간 프리미엄 요인입니다. 기간 프리미엄 또한 2010년대 저물가와 양적 완화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상승했습니다. 24년의 기간 프리미엄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특히 양적 긴축의 경우에는 종료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급 측면에서도 기간 프리미엄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할 위험도 있습니다. 국내 기간 프리미엄은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기간 프리미엄에 강하게 연동될 겁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금년 중에 기간 프리미엄이 저금리 위기를 유발할 만큼의 충분한 하락세를 보일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24년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만큼 국채금리도 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0년대와 같은 저금리로 복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균형금리가 높아진 것이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한 균형 인플레이션이 2%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23년에는 글로벌 긴축으로 경제 구조가 균형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 국채금리의 어떤 향방과 관련해서는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에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 수준에 안착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시장이 평가하는 균형금리가 과거 2010년대처럼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근본 인하기의 최종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전체 틀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이걸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도 중기적으로 2% 이하에서 물가가 안착된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과거 저물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간 소비에 대한 많이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왼쪽은 고물가로 2023년에 고물가로 전체 소득 분위에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소득 하위 가구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가구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고물가가 전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고금리도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부채를 보유한 가구, 이자를 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자 지출이 소득의 10%, 15%, 20%로 높은 비율을 상회하는 가구 비중 추이를 나타내는데 23년에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각 가구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된 걸로 생각됩니다. 앞선 전망에 취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여건이 점차 완화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민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간 소비 회복의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 개선이 지연되면서 소비 악세가 장기화될 위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왼쪽은 가구주의 종사상 주의별로 실질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소비가 부진했던 23년에 고용원이 없는 영재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 가구에서 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의 업황이 크게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종합해서 보면 최근의 소비 둔화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의 업황이 부진해졌고 이것이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은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 개선을 지연시켰고 결과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이들 소득 하위 가구들의 소비 지출을 더 줄이게 됐고 결과적으로 민간 회복이 더 더디게 진행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 수출에 비해서 취업 유발 효과가 크고 고용 비중이 큰 민간 소비와 특히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이 업황 부진이 이어진다면 24년에 수출 주도로 GDP 성장률이 개선되더라도 저희가 체감하는 경기 개선은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PF 위험과 잠재적 파급 효과입니다. 23년에는 정부 대응과 시장금리 안정으로 부동산 PF 위험이 다소 진정되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F 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금융권의 PF 투자 규모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PF는 24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PF의 수익성이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 공사비 상승하고 주택가격 하락을 낼 수 있는데요. 23년에는 연평균 공사비를 기준으로 20년 대비 27%나 상승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공사비가 상승하면 미분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PF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말에 있었던 부동산 PF 위험은 증권사와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원인이었다면 24년에는 PF 사업장과 건설사가 위험이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부동산 PF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건설사의 구조조정과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수익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잘 선별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PF 위험은 실물 경제 둔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누적적으로 급등한 공사비와 기존 PF에 대한 부담으로 신규 건축의 인허가 착공이 급감한 가운데 향후 건설 경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업의 높은 고용효과를 감안하면 건설 경기 위축이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PF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신용 축소와 실물 경제 활동이 둔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큰 관심이실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준금리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핵심은 금리 인하가 기준금리를 규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는 점이고 즉 실질 기준금리를 경제 여건에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낮춘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당연히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 있는 가운데 올해는 하방 리스크가 좀 하방 요인이 좀 크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제조업이 많이 고도화됐고 특히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위험이 좀 있다. 그리고 최근처럼 지정학적 위험이
심화되면서 원재재 가격이나 공급망에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그리고 물가 하락세 둔화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둔화되면 물가 하락세가 좀 둔화되면서 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서 고금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 수익성이 좀 악화되면서 내수 부진 심화 및 금리 시장 불안을 좀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자본시장 실장님께서 2024년 자본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강소연입니다. 오늘 2023년도 자본시장을 회고하고 2024년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주식시장입니다. 23년도 주식시장은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18.7%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 수익률은 27.6%를 상승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말까지 하락세가 이어진 바 있는데 2023년에는 이게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거래도 상당 부분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주요국 30개 중에서 13위로 중위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2020년 이전 2014년부터 19년까지의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하였기 때문에 과거 10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2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투자 자금 유출입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2023년에 순매도 규모가 감소하거나 순매수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상당 부분 이탈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2023년에는 주식시장에 다시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입된 규모가 약 11.3조 원 정도 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3조 원 정도로 합해서 12.6조 원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강한 순매수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상반된 양상을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한 순매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및 자금 조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장 기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공모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장사가 17개사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신규 상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힘입어 2023년에도 132개사가 신규 상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숫자에 비해서 크지 않은 상황인데 유가증권의 경우에 약 1조 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 3조 원 정도입니다.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절반 이상이 재상장이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규모인 기술 성장 기업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신규 공모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권 시장 경우에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상승했던 금리가 그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2023년 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138bp까지 스프레드가 벌어졌지만 2023년 말에는 67bp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회사채와 금융채, 특수채를 포함한 신용채권의 경우에는 발행 수요가 개선되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15% 증가하였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유형별로 살펴보시면 우선 무보증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2% 증가하였고 반면 사모사채 발행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AA 등급 회사채 비중은 2023년 61.7%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하였고 반면 AAA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2022년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023년에는 그 추세가 완만해진 양상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고 오른쪽 그래프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줍니다. 우선 왼쪽에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4분기에 가장 높은 3.67%에서 2023년에는 마이너스로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의 영업이익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점이 21년도 4분기 8.93%였으나 이에 비해 2023년 말에는 4.31%포인트 하락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저점을 지나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3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애널리스트 전망을 살펴본 것이 왼쪽 그래프인데요. 실선이 실현치이고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 연도별 전망 추이입니다. 2023년도 전망치를 보시면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2023년 1분기까지 급락하는 상태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유지되는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대는 분기별 예측치가 202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애널리스트 전망치라는 것이 과대 예측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는 그러한 높은 상승 추세가 모두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감안하고라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긍정적인 개선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업별 매출액 전망을 보시면 IT 업계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유틸리티 업계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국면별 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국면별로 봤을 때 저점, 회복, 확장기 등 6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각 국면별로 시장에서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본 게 있는데요. 가장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점이었을 때 가장 평균 수익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경기 국면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수익이 가장 높았고 회복기와 확장기로 이어지면서 그 상승 추세가 약간씩 둔화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경기 국면 변화를 나타내고 짙은색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이 2024년도의 전망치입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한국 경기 국면이 저점을 지나서 회복세에 들어섰고 2024년도에는 이 저점에서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률은 2023년도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실현한 바 있고 2024년도에도 이에 이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를 살펴보시면 한국 경기 국면별로 봤을 때 저점에서 침체에서 저점을 지나 회복세에 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2023년도에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에 이어서 순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경기 국면별로 봤을 때 미국 경기는 지금 장기간의 정점기를 지나서 일부 둔화되는 양상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감소하거나 순매도로 전환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반환했을 때 미국의 경기 국면의 전환의 스피드에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 양상이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인 투자자 영향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0년간 개인 투자자는 증시 상황에 따라서 유출입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가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추이를 나타내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기관과 외국인의 2014년 이후의 누적 순매수를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 말까지 유입액이 약 160조 원이기 때문에 2024년에도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개인 투자자의 수익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항상 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투자 판단을 과신해서 과잉 거래를 하고 결국에는 성과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게 실질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중간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그래프는 2020년 3월부터 8개월간 국내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평균 거래 회전율을 바탕으로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거래 회전율이 높은 그룹, 즉 거래를 상당히 빈번히 했던 그룹에서 투자 성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거래 회전율을 보였던 그룹에서 투자 성과는 시장 대비해서 13.09%포인트 하락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는 초고수익을 기대하면서 복권형 주식을 선호하고 매수하지만 실제 기대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복권형 성향에 따라서 일반형과 복권형으로 주식의 성향을 구분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살펴본 것인데 일반형 주식에 비해서 복권형 주식은 11% 이상 투자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는 제22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 정치 테마주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복권형 주식 성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시장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주주 권익 보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관련된 개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소액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주총회 전자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주주총회 통지, 의결권 행사,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 주주총회 방식을 포함해서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 전자 주주총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슈퍼 주총 대의를 문제를 완화하고 직접 참여가 어려운 일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규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합병 가액을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 개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사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 이외에 자기 주식이나 전환사채의 활용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 방지 방안도 올해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신용채권 관련해서는 전에 거시실에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신용채권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채권 유형별 만기도래 금액을 보시면 2024년에 총 약 412조 원으로 2023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채랑 회사채는 증가한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채가 2023년 대비해서 11% 정도 하락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그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PF 부실화 우려가 확대되고 이 불확실성 증가가 채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 2024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신용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복수거래 시장 체제의 전환에 따라서 2024년에는 그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1분기 업무 개시를 목표로 넥스트레이드는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거래소로 모든 주문이 집중되지만 시장이 2개가 설립되면 유리한 호가나 저렴한 수수료, 빠른 체결 속도, 다양한 매매 체결 방식을 고려해서 두 시장 중에서 유리한 곳에서 주문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시장이 더 유리한 조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대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최선 집행에 책임이 있는 증권사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장에 분산되어 있는 시세를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증권업체는 구축을 하고 솔루션 업체에서는 주문 집행 솔루션의 차별화를 통해서 신규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의 비상장 주식 장외 시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 모두가 ATS라는 규제 체제 내에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공정하고 일관된 거래시장 규제 체제 도입을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관련된 제도 정비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이와 별도로 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발행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 구체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원장의 특성을 고려한 전자증권법 개정도 추진이 기대되는데요. 분산원장 특성을 반영하여 분산원장을 요건을 설립하고 분산원장의 기재, 거래 기록의 보존 및 파기 절차 등을 구체화할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의 안정하고 편리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 정책에 대한 개선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2023년에 불공정 거래 강화 방안이 마련된 바 있는데, 이에 이어서 2024년에는 그 비금전적인 제재 강화가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상장사 임원을 제한하는 등에 대한 방법들이 논의될 것이고, 또한 불공정 거래로 인한 일반 투자자 피해 구제 방안도 계속 논의되고 정책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님께서 2024년 증권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입니다. 2024년 증권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사업 부분별 증권업 전망을 기상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탁매매, 자기매매, 그리고 자산관리 등은 그 전년 대비로는 실적이 개선되었는데, 투자은행 부분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2023년에는 실적이 다소 악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4년에는 위탁매매 부분은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증시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전년 대비 거래 대금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반면 자기매매 부분은 ELS, DLS 발행 위축으로 수익이 둔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투자은행 부분은 PF 채무보증 부실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경기 회복 기대로 IPO 그리고 M&A 중심으로 회복을 전망합니다. 자산관리는 비대면 자산관리 니즈 그리고 퇴직연금 수요 증가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2023년 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 상승,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 그리고 자본 확충 노력으로 증권업 자기 자본이 4.6조 원 증가한 7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인 점포 축소와 디지털 채널 강화 노력으로 그런데 이제 임직원 수는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에는 PF 부실 우려로 증권업 자기 자본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임직원 수에 있어서는 점포 축소 그리고 디지털화 영향으로 감소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입니다. 2023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수익 개선 노력에 힘입어 증권사 영업수익과 ROE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왼쪽 하단 그림처럼 증권업 순영업이익은 이제 2023년도에 19.4조 원으로 그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오른쪽에 증권업 평균 ROE도 그 전년 대비 5.4%에서 2023년도에 6.8%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보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 증가 영향으로
위탁 매매 부분이 증가했고 그리고 자기 매매 부분도 연말에 시장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익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에 PF 채무 보증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의 영향으로 IB 부분 수익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이런 걸로 이제 위탁 매매, IB 부분 수익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으며 PF 부실 확대 시 다만 수익이 악화될 개연성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매매인데요. 2023년도에 금리 상승에 따른 개인 참여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위탁 매매로 수수료 수익도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습니다. 2023년 말 활동 계좌 수는 6,920만 좌로 2020년 2년 말 대비로 약 550만 좌 증가했고 위탁 매매 수수료율은 최근 3년간 0.04%대로 유지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수익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증시 활성화 정책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로 개인 투자자 참여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는 위탁 매매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ELS 판매가 조금 위축될 것이고 PF 채무 보증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계 전반적으로 핵심 화두는 수익 사업 다변화가 될 것입니다. 기회 요인으로 본다면 위탁 매매 쪽에서 해외 직접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토큰 증권 상장을 기대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 비트코인 ETF나 선물 상장 그리고 해외 투자 중개가 허용될 경우에 신규 거래 수요 증가는 증권업계에는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ELS, DLS 및 펀드 판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ELS, DLS의 조기 상환 그리고 판매 수요 위축으로 ELS, DLS 발행이 감소했고 ETF 중심으로 펀드 판매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우려로 ELS, DLS 발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ETF 쪽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관리, 증권업 자산관리는 랩어카운트와 증권사 금전신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증가 영향으로 랩어카운트 그리고 금전신탁 잔고 모두 둔화되었습니다. 일명 랩어카운트 잔고는 2023년 3분기 기준 101조 원으로 고점 대비 약 50조 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증권사 금전신탁 규모 또한 해당 기간 동안에 64조 원 감소한 가운데 퇴직연금형 비중은 상대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도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랩어카운트 그리고 금전신탁 규모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채권형 랩어카운트 그리고 금전신탁에 있어서 일부 불건전 영업 행태를 근절하고 증권사들이 고객 성향에 부합한 맞춤형 상품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IB 부분으로 넘어가서 IPO와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IPO와 유상증자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 그리고 기업 밸류에이션 하락, 대형 딜 부진으로 IPO 금액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유상증자 시장은 증시 불확실성으로 또 다소 위축이 됐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만기 채권 차환을 위한 유상증자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금리 기조 변화 등 시장 환경 개선으로 IPO와 유상증자 시장 모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는 고금리 기조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 밸류에이션이 회복되고 그리고 작년에 2월된 딜들이 재추진됨에 따라 IPO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및 M&A 수요 그리고 산업 부분으로는 AI 그리고 친환경 투자 등에서 기업 자금 조달 수요 증가로 유상증자 시장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M&A입니다. 2023년도 금리 상승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국내외 M&A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인수자금 비용이 증가했고 그리고 증시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이에 따른 대형 딜 부진 등으로 글로벌 시장과 국내 M&A 시장 모두 2년 연속 위축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금리 기조가 일부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들, 이를테면 AI 그리고 친환경 분야의 딜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외 M&A 시장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증권사 해외 진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국내 증권사 해외 점포는 최근에 와서는 꾸준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증권사는 선진국 해외 점포를 축소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현지 법인 설립을 확대해 왔습니다. 작년 말 현재 14개 국내 증권사가 13개 국가에 약 69개의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익 다각화 그리고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증가 수요로 증권업 해외 진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증권업의 화두는 수익 다변화 다각화인데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익 다각화 니즈 증가 그리고 정부의 해외 진출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진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해외 점포의 사업 모델 역시 해외 고객의 한국물 투자 중개에서 국내 고객, 한국 고객들의 해외 투자 중개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대형 IB 그리고 종투사들의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 그림에서 보듯이 2023년도에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종투사 그리고 초대형 IB들은 기업 신용공여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기조 속에서 기업의 차입금 증가 수요로 기업 신용공여 잔액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작년 9월 말 기준 약 20.4조 원 종투사들이 기업 여신을 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초대형 IB들은 은행 예금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또 발행어음을 통한 운용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고금리의 일부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신용공여 그리고 발행어음의 증가 추세를 전망합니다. 먼저 기존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 올해 신규 인가 종투사 예를 들어 키움증권의 기업 신용공여 본격화가 예상되며 일부 중형증권사, 대신증권, 교보증권 등의 추가 종투사 인가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기업 신용공여 부분의 전반적 확대를 예상합니다. 다만 기업 신용공여 중에 일부 부동산 그리고 해외 대체자산 관련 대출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부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성과 유동성 지표입니다. 2023년 증권사 영업이익 증가로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유동성 비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위험 관리로 인해 순자본 비율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은 양호한 비율을 유지했고 반면 유동성 비율은 최근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PF 부실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 개별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등을 통해 내부 위험 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올해 증권산업 이슈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5가지 이슈를 꼽았습니다. 가장 현안 이슈로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 그리고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이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이 거시금융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금리 혹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후위기 증가에 따른 ESG 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꼽았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슈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PF 부실 우려의 영향 및 과제입니다. PF 부실이 본격화되면 증권사 손실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PF 자본 조달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퀴티로 시행사들이 약 5% 미만으로 참여하고 타인 자본인 레버리지가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타인 자본은 선순위가 한 60에서 70%, LTV가 그 정도로 잡혀서 선순위로 들어가는데요. 증권사들은 주로 이 브릿지론,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브릿지론이나 아니면 중후순위 채무 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PF 사업 초기에는 예상 수익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니 약 30에서 40% 평가 손실이 예상이 되어 증권사가 주로 수행했던 중후순위의 채무 보증이나
아니면 브릿지론에서 이제 상당한 투자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원가 상승 그리고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이 PF 부실이 확대되면 이 PF 채무 보증 브릿지론 대출을 수행한 증권사 손실로 전이되고 더 나아가서 시공사 부실로 전이되고 그리고 금융회사 연쇄 손실로 전이돼서 다시 또 증권사 손실로 이어지고 그리고 증권사들은 이걸 이제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을 관리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유동화증권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다시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적으로는 충당금 적립을 늘리고 장단기 미스매칭 위험 관리를 통해서 유동성 위험을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정부에서 PF 관련된 건전성 규제 강화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에 맞추어 장기적으로는 PF 익스포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홍콩 H지수 ELS 판매 위축의 영향 및 과제입니다.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로 올해 ELS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도래할 ELS는 홍콩 H지수 ELS는 약 15.4조 원이고 원금 비보장형 관련해서 올해 약 4조에서 6조 원의 일반 투자자 투자 손실을 예상을 합니다. ELS 불안전 판매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 채널 등에서 ELS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데 문제는 증권사들이 ELS, DLS 발행을 통해서 주로 조달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증권사 차입 부채 중에서 한때 많을 때는 약 40%를 ELS, DLS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ELS, DLS 은행 채널 판매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증권사 자금 조달 위험이 증가하고 그리고 증권사가 해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전체 그리고 특히 고위험 회사채를 대규모로 편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매물로 나오면 여전체 등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자금 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 보유채권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증권사 자금 조달 창구를 ELS, DLS 의존도를 낮추고 ELB, DLB 그리고 RP 매도, CP 발행어음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여전체 그리고 기타 고위험 회사채 편입 비중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먼저 중에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과거 10년 동안 이어왔던 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 펼쳐왔던 사업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물가, 재정 확대, 그리고 글로벌 지경학적 리스크 확대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금리 그리고 물가를 예상합니다. 2024년도에 고금리의 일부 완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만일에 중에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채권 매매 부분에서 손익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기조 변화에 따른 증권업 사업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고위험 자기 매매 비중을 축소하고 그리고 저위험 이자 수익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에서 고금리 여건에서 매력적인 기업 금융 서비스 그리고 IB 그리고 캐시 매니지먼트 그리고 SM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에서 고금리 상황 그리고 고변동성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었던 스트럭처링 관련 사업의 역량도 강화해야 될 것이며 1:1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중요한 변화는 생성형 AI가 지금 이끌고 있는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되는 부분입니다. 생성형 AI 혁신 가속화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이 역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23년 챗 GPT 인기에 힘입어 언어 기반 생성형 AI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금융산업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 증권업에서는 AI 애널리스트 그리고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이 국내 증권사들도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나 시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성형 AI 개발 및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무 적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거짓 정보 생성, 금융소비자 피해, 법적 책임 소재 리스크 등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AI 모형 개발 그리고 활용 방식에 대한 범규제가 발의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성장 과제로서
생성형 AI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사들도 전사적 AI 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학습 데이터 확보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연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토큰 증권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검토하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금융 수요 증가의 영향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 수요가 올해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고금리 환경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ESG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기후협약 이행 그리고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른바 CBAM으로 불리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탄소 집약적 산업 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생산 방식의 전환 그리고 친환경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금융산업도 ESG 금융 상품을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중개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올해 말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탄소 배출권 위탁 매매업, 증권사에게 위탁 매매업이 허용되었고요. 선물 시장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되면 배출권 관련 펀드, 채권, 구조화 상품 출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환경 전환을 위해 민간 기업의 ESG 채권 시장 참여도 제고를 위한 발행자 지원책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금융업계의 다양한 ESG 금융 상품 개발 및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 및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전환금융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권산업 전망 및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펀드연금실장님께서 2024년 자산운용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자산운용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리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자산운용 시장도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3년에는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자산운용 시장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그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공모펀드, 사모펀드, 투자일임 세 가지 항목을 합쳐서 1,600조 원을 돌파했고요. GDP 대비 규모도 상당 부분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근에 근데 많이 그 성장률이 높았던 사모펀드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됐고 공모펀드와 투자일임 성장세가 좋은 한 해였습니다.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그 주식형 펀드와 MMF가 시장 성장을 주도를 했고요. ETF는 여전히 이제 공모펀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 MMF와 죄송합니다. 그 ETF가 공모펀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 34% 그리고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는 한 120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수년 동안 저희들이 보아왔던 기관 고객 자산 증가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사모펀드하고 투자일임을 합해서 이제 한 1,20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사모펀드하고 투자일임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하고 특별자산이 전체 한 50% 정도, 그리고 투자일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한 70% 정도. 요거는 해마다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23년 그 성장 요인 분해를 잠시 해봤는데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주식형 펀드가 회복이 됐느냐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순자산 총액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의 대부분이 평가이익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유입은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모펀드 시장에서 자금 유입은 주로 이제 채권형 그리고 MMF 그리고 파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생은 이제 그 저희들 ETF 같은 경우에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이 전부 파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요. 사모펀드는 전반적으로 자금 유입과 평가액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올라갔다. 골고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규모가 회복됐는데 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운용 보수가 전반적으로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수익성 자산, 그러니까 채권이나 이 ETF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수료 수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용사들이 비용 통제를 상당히 잘했다. 23년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약간 양면성이 있어서 비용 통제를 잘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축소 위주의 경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서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좀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슈를 9가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우선 첫 3가지 이슈는 자산운용 시장의 수요 구조 변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AI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본격화와 금융 권역 간 경쟁입니다. 밑에 그래프하고 표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에서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초기에는 이제 펀드를 그냥 단순하게 운영해주는 그런 역할에 그쳤었는데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산 관리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커버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 이거는 이제 그 인덱스 운영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죠. 이 시장에서 지금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 이 모든 금융권역이 우리가 모르게 물밑에서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산관리 서비스가 과거에는 사실 그 높은 비용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한테 맞지 않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AI 기반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아주 낮은 비용으로 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자산운용사들은 그 리테일 고객들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이 고객들을 가지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권역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규모 측면에서 보면 운용사들이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용사들도 좀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 본격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모펀드 판매 채널 디지털화 가속화입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가 공모펀드 전체에서 MMF하고 ETF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 전용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19년 이후부터 23년까지 한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0% 정도 수준에서 28% 정도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보다 그 완전 개방형 판매 채널이 굉장히 좀 발전이 더딘데 이 자산운용사들뿐만 아니고 핀테크 회사들도 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완전 개방형 판매 채널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이 온라인 전용 펀드의 비중이 굉장히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나 개인 그 연금 시장에서 젊은 층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펀드 또는 ETF를 사고 있는 것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ETF 상품 활용도 증대입니다. 그 기존에는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상품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 액티브나 채권형, 단기금리형, 테마형 같이 굉장히 폭넓게 이제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ETF가 활용도가 커지고 있죠. 가장 좀 상징적인 사건은 그 저희들이 대표적인 한국의 그 지수 추정형 ETF인 코덱스 200을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가 순자산 규모 측면에서 추월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ETF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그 액티브 ETF에 대해서 그 이 지수 추종을 70%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경우 액티브 ETF가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C 및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이슈는 퇴직 자산과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DC 및 IRP형 퇴직연금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2006년도에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되고 나서 초기 10년 정도까지는 사실 대기업 위주로 이제 퇴직연금을 도입을 했고 그 대기업들이 도입하는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DB형을 도입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연차가 계속 이제 쌓이면서 DB형을 도입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거의 다 도입을 했고 또 이 사회 적립률도 거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B형 순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고 있고요. 그 반면에 아직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못한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거의 대부분 DC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IRP가 예전에는 그 직장을 옮길 때 통산용으로 쓰였던 계좌였는데 이게 2017년부터 이 소득이 있는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RP에 대한 가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B보다 DC하고 IRP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D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DC하고 IRP가 실적 배당형 배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실적 배당형 배분 비중이 지금보다는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TDF 시장이 좀 관심인데 그 TDF는 주로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TDF 순자산 중에서 이 많은 부분들이 퇴직 계좌에 편입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DC하고 IRP 성장과 맞물리고 또 이제 이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는 걸 2023년부터 도입을 했죠. 이제 사전 지정 운용 제도에 적격 상품으로 포함되는 상품들이 대부분 TDF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작년부터 많이 늘어났고 금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 TDF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 자산운용사, 공모펀드 운용사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23년 기준으로 20개사 정도만이 TD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TDF 시장이 커지면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업계 내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이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운용사 간의 양극화라는 문제 이슈가 이 TDF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시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에 도입되면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계가 명확했다. 제도가 조금 이상하게 도입이 되면서 그 정신을 조금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게 이제 한국형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근데 미국 401k 같은 경우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 하는 거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 이 상품 계좌에 편입될 상품 지정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막고 또 특히 이제 그런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 지식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적절한 위험 수준 하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서 연금 규약에 집어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게 선택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도입이 되면서 위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품군을 여러 개로 나눠 놓고요. 여러 개로 나누는 상품군 중에서 가입자가 미리 이걸 또 지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미리 지정을 해라 하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 시장에 가서 너 금융상품 뭐 살래 결정을 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밑에 왼쪽 표에 보시면 나타난 것처럼 이 사전지정 운용제도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2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도가 정착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입한 가입자들이 이 대부분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입자 기준하고 적립금 기준으로 거의 90% 정도가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계 자산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높게 안전자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겼던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 이걸 좀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전시정 운용제도라는 것이 제도 자체가 약간 변형돼서 도입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사실 이 사전시정 운용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것인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제도 개편이 좀 있어야지 어떻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위험 요인과 관련된 건데 이게 좀 이걸 위험 요인으로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양극화 문제입니다. 앞서도 이제 자산운용사 양극화 문제를 TDF 시장과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투자 일임 시장과 관계된 겁니다. 투자 일임 시장은 그 주요 고객이 보험사 그리고 이제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저수익성 자산이 채권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어쨌든 운용사들 중에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저수익성 자산이라도 AUM만 늘릴 수 있다면 사실 비용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놓고 사실은 이제 상위 한 10개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점률이라고 얘기하는 대형 회사들의 과점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이제 이런 양상이 계속될 것 같고 투자 일임 시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통해서 운용사 간의 양극화가 조금씩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부실화 가능성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표면화가 안 됐다, 물 위로 떠오르질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 정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한 21%, 2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펀드들이 그러면 펀드 편입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 일반적인 그 주식형 펀드나 이런 것하고 달리 가격이 매일매일 그게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특히 사모펀드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 펀드들이 해외 부동산 펀드들이 거의 대부분 사모펀드들인데 이 펀드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격이 반영이 되고 그때 순자산 총액 금액 자체가 한꺼번에 싹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순자산 총액은 실제로 펀드 내 편입된 자산의 부실화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감정 평가 시점이 그게 드러날 텐데 그게 2024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부동산 펀드들, 특별자산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은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 그냥 지분 투자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은행들이 선순위 대출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펀드에. 보통 한 대출이 한 40 내지 50% 정도 잡는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펀드 편입 자산 가격이 한 20% 떨어지게 되면 실제 지분 투자자들은 한 40% 정도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펀드 손실액이 드러나는 거는 감정 평가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순자산 가치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청산이 안 되면 순자산 가치 떨어진 순자산 가치로 계속 가겠지만 청산이 되는 단계에서는 지분 투자자들은 펀드 편입 자산 가격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금년부터 아마 본격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이제 사모펀드 전문 운용업 건전성 문제입니다. 그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관련해서는 그 아래 두 가지 그래프가 모든 걸 좀 말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그 사모펀드 내에서 부동산 펀드하고 특별자산 펀드가 50%를 넘습니다, 비중이. 근데 그 비중이 늘어난 시점을 보면 공교롭게도 2010년대 중반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이제 등록제로 바뀌면서 대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2015년부터 해서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369개입니다. 이게 매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한 38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운용사들이 늘어나면서 사모펀드 운용에게 늘어난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하고 특별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뭐 헤지펀드로 운용을 잘해서 또는 뭐 PE 운용 능력이 있어서 뭐 이런 그런 얘기보다는 주로 이쪽 부동산의 시장이 좋은 시기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은 좋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쪽 부실화가 이 펀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23년 9월 말 기준으로도 보면 운용사들이 상당히 많은 운용사들이 적자 상태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사모 운용사들일 것 같은데 이 회사들이 금년에 부동산하고 특별자산 쪽에서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년 자산운용업 전망 종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밑에 그 표에는 대내외 경제 환경, 자산운용 시장 환경, 제도 및 정책 환경으로 나눠서 긍정적 변수와 부정적 변수를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딱히 이렇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도하고 정책 환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방법이 딱히 이제 참 마땅치 않긴 하지만 어떻게든 공모 펀드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A 세제 혜택도 지금 늘리기로 했죠. 그 ISA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세제 혜택 새롭게 더 늘려주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 변수는 그 퇴직연금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가 아직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커지기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24년 자산운용 시장 성장세는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운용사 간 차별화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분야는 TDF를 포함한 자산 배분형 그리고 액티브 ETF, 채권형 이런 분야가 긍정적인 분야로 보이고요. 부정적인 전망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부동산 및 특별자산 정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산운용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칠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발표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